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대 저널리즘 연구소 재정임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예비 언론인들이 언론 현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방송사 간부를 초청해서 세미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낸 김균미 대기자를 모시고 요즘 언론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혁신 노력을 하고 있나, 언론사들이 바라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인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균미 대기자는 현재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김 대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이렇게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30년 전에 우리 김균미 대기자가 수습기자로 입사를 했을 때의 신문사 환경, 언론 환경하고 30년 후 편집국장을 지내고 대기자인 지금 경험하는 언론 환경은 너무나 다를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혹은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언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 네.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어떤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론 환경 자체가 이렇게 디지털화가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일단은 제일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놀라운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그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네. 삐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거의 모든 거에 유통 경로가 그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면서 언론의 정보가 유통이 되고 생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포탈이 이렇게 막강한 영향을 통하면서 언론이 예속되는 듯한 그런 거를 했던 거는 그런 걸 보면서 제일 좀 크게 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종이 원고지에다가 썼습니다. 네, 볼펜으로. 볼펜으로 써서 그 데스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연필로 데스킹을 받던 그런 시대에 처음 시작을 한 게 그게 30년 전 1989년대 일입니다. 그걸 전화로 기사를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화로 부르고 그래서 전화를 빨리 휴대폰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전화 쟁찰전이 벌어졌던 그런 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은. 당시에는 언론사가 종합일간지를 해도 9개사, 그리고 지상파는 그때 SBS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YTN이 없을 때니까 KBS하고 MBC가 독점을 하고 있을 때 통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쟁이 제한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두량식처럼 다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거 안에서 경쟁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 있죠. 특히 인터넷 신문들이나 언론이 찾아보니까 한국 언론연구원 보니까 지금 한 7천여 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언론을 통한 이 언론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게 그때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언론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변화고, 거기에서 과연 기자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제가 보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룸의 변화를 안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저보다 더 먼저 계실 때는, 제가 들어왔을 때 저희 신문에서 아까 한 명이었고, 지금 말하는 경찰계 수습을 할 때는 같이 돌았던 여기자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후로 해서 타사에서 한두 명 겹칠 정도, 전 언론에서 중앙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언론사 안에 여기자들이었던 그런 굉장히 척박했던 굉장히 남성 위주의 어떤 뉴스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거는 뉴스의 영향력이 그때하고는 너무 달라졌다는 것. 네. 특히 신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독률이나 열독률 단순히 그것만을 볼 게 아니라 보니까 구독률이 지금 10%대가 지금 무너진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이 신문이 과연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것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네. 그 상황에서 30년을 그 안에서 종이 신문을 해서 일해왔다라고 하는 게, 제가 과연 그 후배들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언론의 생존 전력에서 과연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정말 고민을, 지금 제일 큰 고민은 이 바뀐 언론 환경에서 종이신문, 특히 종이신문이 어떻게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그 전략을 짤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락한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거가 제일 큰 고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디지털 환경의 아주 급속한 변화, 그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종이신문의 고민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신문사들, 뭐 좀 더 나아가서 언론사 전반을 봐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 사람들 뭐 온오프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통합 뉴스룸 얘기.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온오프 통합 뉴스룸을 만들자, 전략을 짜자라고는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나온 이제 20대 젊은 층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디지털 마인드가 돼 있는데 지금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40대, 예를 제가 보면 40대 초반은 괜찮겠죠. 그 이유는 이 변화하는 거에 굉장히 네. 익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예를 들면 모바일은 뭐 화면도 작으니까 긴 것들을 잘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주제도 그렇고 다양한 그다음에 동영상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다양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이 옛날에는 신문 기자들만 했던 게 아니라 요즘은 정말로 이쪽에 IT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죠. 디자이너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픽 디자이너. 그게 예.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보는 뉴스와 듣는 뉴스가 같이 되는 거고 인터랙션까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할 방향은 아는데 섣불리 이게 수익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들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틀지도 못하고 어디선가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쭈삣쭈삣 하고 있거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저희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뉴욕타임즈 얘기를 하지만 뉴욕타임즈 사례를 저희가 가져와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는 유료 독자가 굉장히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렇죠. 영어니까.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그 유료 독자, 우리는 만약에 돈 내고 신문에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 있는 기사를 보라 그러면은 안 볼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공짜 정보가 너무 널려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짜로 사람들이 뉴스를 다 정보를 이제 보던 사람, 쉽게 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거를 보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모든 데가 막혀 있지 않으면 어디든 또 다른 데를 통해서 뉴스는 뭐 공짜로도 볼 수 있는 뉴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무너진 뚝을 다시 막아서 다시 세운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들이나 방송 같은 경우 이 유료화 전략,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을 위해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 전략과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혁신과 노력은 하는데 이게 아마 한 10개 해서 1개 정도의 네. 성공도 거둘 수 없는데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도 그렇지만 언론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탄탄한 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성과가 빨리 나오지 나지 않으면 않으면은 그거를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되면은 접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 문제가 다 아는데 참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 네. 문제이죠. 특히 이제 서울신문의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한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쪽으로 좀 매진해보자, 노력해보자 하는 시도들이 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 뉴스룸이 따로 있고 이 조직적으로 일단 그 통합 뉴스룸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뗐다 붙였다 하다 결국은 통합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있어서 통합 뉴스룸을 통해서 그 편집국 전체 기자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을 좀 허물려고 하는 구조가 일단 조직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그 온라인 교육이죠. 온라인 마인드를 하는 거. 그다음에 언론 환경에 바뀌어 있는 거에서 거기에 조금 더 거기에 숙달돼 있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40대, 50대의 기자들은 그런 교육이 특별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디지털 툴을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네네. 마인드를 바꾸는 그쪽으로 거.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고.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입니다. 요즘은 기자들이 자기가 기사를 써서 예전에는 내가 기사만 써서 전송을 하면 데스크가 봐가지고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장이든 뭐를 보고 오자가 없거나 잘못 이 정도로 나는
기사를 송고하는 순간 자기 일은 끝났다. 아니면은 뭐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 기자와 같이 가서 어레인지 그 정도로 끝나는데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거기에 맞물려야 되는 그 그래픽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어떨 때는 요즘은 데스킹을 안 보고 그냥 바로 온라인화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부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해 제목도 직접 달아서 네.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편집 기자가 했던 다 거, 분업을 했던 것을 다 기자가 혼자 맡아서 해야 되는 되고 거죠. 게다가 그래픽이나 영상이나 사진도 챙겨야 되는 경우가 네. 많죠. 그리고 영상에 굉장히 그 세대들 특히 40, 50대, 50대가 되고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자라면 특히나 방송 기자보다 이 온라인 동영상에는 그렇게 익숙한 프렌드리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은 조금 저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바뀌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마감 시간이 있다. 마감이 그게 아니라 수시 마감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일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거는 그거는 뭐 3, 40대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까지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신문들 중에는 일부는 기사를 써놓으면 그거를 각 그 플랫폼에 맞게 어떤 식으로 거기를 출고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만 리라이트를 하는 그리고 하는 그러한 그 담당자들 두는 데들도 있습니다. 네, 많지는 네. 않지만 그런 시도들 채널별로 맞는 네. 가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 전담하는 또 이제 온라인 쪽에 그런 팀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그 편집국장 직속으로 디지털 디디어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까지도 같이 네.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셜 미디어 랩하고 좀 뒤늦게 참여한 부분이 있지만은 동영상 이미 다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독려를 좀 하고 있죠. 본인들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뭘 해보다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시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과가 안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제가 보면 40대 이상의 중견 기자들한테 요구되는 거 못지않게 20, 30대 후배들한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네들은 나이가 젊고 뭔가 신선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톡톡하게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또 생각들을 기대가. 기대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쌍박한 게 나올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그렇다고 그러면 판을 깔아주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그래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제가 보면은 아직 그렇게 여유 있게 좀 놔두면서 봐주는 분위기가 좀 안 돼서 지금 해도 그거는 좀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봐. 근데 이제 정말 새로우면 괜찮을까 하고 약간 걱정을 그렇죠. 하거나 불안해하는 네. 그런 분위기 이런 네. 것들도 좀 있군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느긋하게 네. 지켜봐 주지 못하는. 네. 그리고 뭔가를 좀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새로운 걸 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걸 해라. 뭐 그런 걸 해서 팀을 만들어주고는 있고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B와 네. 연관이 돼 있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압박 속에서 뭔가를 신선한 거 새로운 걸 내놔야 된다, 보여줘야 한다는 네. 부담감. 부담감.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있고 40, 50대는 적응.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새로 배우고 적응해야 되는 네. 각각의 세대별 고민이 있군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많이 이런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다가 해왔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 와 있기 네. 때문에 자기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를 그 40, 50대, 50대 그 기자들도 다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네. 없이 네. 피부에 이미 와닿는 현실이 그렇죠.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 이 미디어 소비자의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콘텐츠 자체 무엇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늘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을 특히나 편집국장 하시던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를 어떻게 다뤄서 저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더 구체적이고 정말 그 밤에 잠 못 자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편집국장 시절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 좀 보람과 성과가 있었는지 뭐 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
그걸 가기 직전에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다른 컨텐츠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품질의 컨텐츠를 좀 더 양산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북미 회담도 지금 열리고 네. 있고 하니까 이 남북 관계나 아니면 이 한반도 정세가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목도하지 못했던 평화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할 수 있는 평화연구소나 아니면 이제 네. 젠더 이슈가 네.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젠더 연구소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뭔가를 역할을 해보자라는 거가 이건 어떻게 보면 언론으로서 공기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고 콘텐츠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이 두 개 같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형식적인 것, 그다음에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네. 부분을 같이 서울신문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네.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일과 네, 젠더 쪽으로. 쪽을 예.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올해 좀 그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거가 탐사보도 팀이 이제 다시 저희가 탐사보도 팀이 있었다 없었다 했는데 네. 지금이 있는 탐사보도 팀은 그 작년 요번에 새 편집국장 오면서 했는데 다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좋은 탐사 아주 심층 보도가 있어서 간병살인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걸로 여러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탐사 보도가 많은 데들이 지금 탐사보도, 기획보도, 심층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지금처럼 너무나도 비슷하거나 그런 그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으로서 지금 정통 언론들이 갈 수 있는 승부를 네. 걸 수 있는 것 중 그쵸. 하나다라는 남다른 걸 써야 그렇죠. 읽힌다. 네, 네. 그리고 사회가 정말로 원하는 거, 그렇죠. 목말라 하는 걸 줘야 한다. 네, 네. 이런 방향인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제가 편집국장 할 때는 그게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그 처음 편집국장 되고 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교수님한테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있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 제가 조언을 구했던 게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그 체험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그 중에 한 30%나 됐을까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했던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강화가 말로만의 강화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거, 독자들이 필요하는 거, 그리고 독자들한테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육하고 보육 문제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20대 문제들, 20, 30대 세대들의 문제들을 보면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네.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그렇죠.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육아의 문제, 안정적인 지금 말씀하신 아이를 어떻게 편하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남녀가 다 같이 일을 하면서 다 그 아이를 키울 수 가정을 네.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는 그때는 못했고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참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네, 있었을 네. 때입니다. 직후에. 네. 그래서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막 그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래서 젠더 이슈와 지금 말한 남녀 이슈 그다음에 여성들 그러니까 일자리 청년층과 여성들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다 아시는 최순실 사건부터 네. 국정농단 네. 그걸로 이어지는 촉불 그리고 탄핵 그다음에 조기 대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런 시기가 그때가 임기의 임기 거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 편집국장 된 게 5월이면은 한두 번 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7, 8월부터 이제 그 나오기 시작해서 네. 9월 되면서 이제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완전히 국면이. 근데 거대 뉴스를 네. 쫓아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참 그렇다고 다 다루는 엄청난 뉴스가 있는데 그거를 안 다룰 수는 없고 안 다룰 어떻게 수는 없죠. 다루느냐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그쪽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신문이 30이면 48면은 다 그 뉴스로 달 수는 없지만 이쪽 다른 뉴스 지금 다루려고 했던 뉴스들을 다루면서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뉴스의 이슈에 치여서 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부 이제 그걸 위해서 탐사보도나 집중 취재팀들이 많이들 구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좀 늦게 그거를 결성이 되면서 후발이지만 열심히 쫓아갔던 후배들한테는 지금도 너무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워낙 큰 특종들을 많이 하면서 좀 놓친 경우는 있지만 그게 좀 아쉬워서 이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행정, 공공 뉴스가 네. 굉장히 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소유 구조의 성격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의 뉴스,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 뉴스들을 좀 특화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있을 때 이걸 주말판으로 따로 섹션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퍼블릭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단순한 공무원 뉴스가 아니라 왜냐면 공시생들이 너무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공시생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공무원 많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정보도 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 이 공직이라는 데가 어떻다, 공무원들의 생활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좀 다뤄보는 그런 주말 섹션을 네.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쭉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축소가 돼서 그러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내부에서는 한 분이 이거를 스피드업해서 따로 별도로 이거를 이어가는 네.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상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깊이 정말 서울신문은 뭐다 하면은 그거는 계속 판다,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걸 조언해 주셨는데 그거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게 네. 이제 이어지지 못한 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기자협회가 지금 여성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더 주력해서 해볼 생각이라든지 고민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여기자들 지금 보면은 다 자기가 어느 연령대냐에 따라서 고민이 좀 다른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언론사에 들어오는 기자들 중에 절반가량, 최소 절반 정도가 이제 여기자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네. 이제 지금은 그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0%에서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은 되는 네. 것 같아요. 절반에서 40, 50%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년대 초반 정도부터 이제 들으니까 지금 한 14, 15년 정도, 한 10년 조금 넘은 네. 안팎의 기자들은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숫자들은 많아지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여성 인력이 많아지면서 부서나 아니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네. 그렇게 해서는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인력이 조직이 안 굴러가고요. 네. 그리고 워낙 뛰어난 여기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는 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연수나 승진, 발탁 네. 같은 데 있어서 여기자들이 차별받지 않게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격차를 좀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전히 제일 큰 문제는 출산 육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일이 경무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시작하고 밤 네. 늦게 끝나고 그런 일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까지는 그렇다다 육아를 하는 단계가 되면 복직을 할 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혹시 이제 지금 분위기 많이 달라졌지만 그게 염려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배려나 고려를 해줬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중요한 일에서 배제시키는 될 수가 있거나 이제 그런 내근직으로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오히려 그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젊은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그러니까 밖에 다른 여성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들이어서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들은 법적으로도 그거를 충분히 쓰는데 부담을 갖지 않고 쓸 수 있게끔 되는 네.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 운영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어느 부서장이 아니라 회사 차원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기자들은 비정규직으로 1년 누구를 대신 일하게 해놓고 이렇게 대체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처럼 조금 매년 몇 명 정도의 여성이나 남성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면 거기를 대체하는 좀 인력들이 항상 있어야죠. 네, 항상 네. 어느 여유 인력이 맞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해서 돼야죠. 대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겠다라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뭐 신문협회나 아니면은 편협이나 이런 만날 때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좀 하고 경영자들이 그런 네. 생각을 가지시도록 그렇죠. 네. 현실 인식을 그렇죠.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유관단체나 아니면 이제 관련 부처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몇백인 이상 같은 경우에 공동 예를 들면 그 보육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내.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네.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네. 예를 상암동이라든지 네. 여기 중구라든지 네. 그런 공동 보육 시설을 네. 만들어서 네. 함께 운영을 그렇죠. 하면 개별 회사에서는 힘들지만 공동으로는 가능하겠네요. 지금 그런 얘기가 굉장히 한 몇 년째 네. 나오는데도 이게 현실화가 안 돼서 제가 네. 이거는 이제 진짜 그 최고 경영자들의 결단 그리고 가치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있지 없는다 문제라는 거를 좀 그거는 정부 차원 차원에서도 정책하고 맞으니까 그렇죠. 뭐 지원을- 지원을 좀 받을 수도 네.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했는데 그 문제가 일단 제일 먼저 네.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많은데 간부가 되거나 임원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차장급 보직을 맡는 그런 기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도 앞뒤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기자 현황이 지금 30%를 넘어섰고요. 네. 여기자 협회 그 회원 수가 서울만 지금 한 1,4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신문 같은 서울 신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35% 6% 이렇게 되고 다른 전체 기자 중 여기자 여기자 비중이 30% 35%.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직으로 들어가면은 네. 비율이 이제 좀 떨어지죠. 이제 차장 이상의 네. 간부급들. 그렇죠. 예. 한 10에서 20% 되는 데도 많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을 조금 아무래도 그 승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고 그다음에 간부급 가서 정말 지면에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지면뿐만 아니라 뉴스를 그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데 있어서 그 여기자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참여를 함으로써 이게 진짜 뉴스룸이 정말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여기자들 현황이나 아니면 그 직급별 아니면 연차별 이런 현황들을 조금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최근까지 갖고 있는 거가 2017년 말에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참 개념 너무나도 다양해지니까 직급도 그렇고 역할도 달라져서 그러네요. 이거를 보직을 어디까지 둬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기준 마련하는 게 조금 고민스러운데 좀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네. 각 언론사별로 네. 평기자 비중은 여기자가 몇 퍼센트인데 간부나 임원이 얼마나 뭐 줄어드는지 네. 그게 특별히 심한 회사는 어디인지 그렇죠. 이런 걸 쫙 공개하면 네. 좀 자극은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이든 이제 작년 대비 올해 뭐 이렇게 해서 내분하는데 보면 그게 이제 경영진 쪽에는 아무래도 네. 그게 하나의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일부 신문이나 방송은 그 부장회의에 여성 부장이 한 명도 없는 데들도 아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가 없었는데 거의 네. 이제 결과 하나가 됐고요. 논설위원들 중에도 한 명도 여성 논설위원이 없는 데들도 여전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낙후된 조직인가를 네.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공표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경영진 차원에서는 지금 아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네. 이런 얘기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통계를 내주고 네. 공표를 여기자협회에서 해주는 네. 것만으로도 네, 네. 많은 생각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만 임기 중에라도 해서 지속되게 좀 하려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언론인들의 관심사로 좀 네. 넘어가서 네. 요즘 신문사들은 뭐 혹은 언론사로 넓혀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 어떤 인재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지 네.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대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몇 개 적었는데요. 멀티형 인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온라인 적합화가만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 능한 친구들. 그리고 자기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좀 그런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개방적으로 넓게 할 수 있는 넓게 할 수 사람들.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네. 기본 글을 잘 써요. 유려한 글쓰기보다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말이 되겠어라. 네.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논리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자기의 글들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네. 그런 기사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로서의 근성과 사명감이 좀 있었으면 그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인이 아니라 네. 그래도 언론은 일반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이 우리가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공익을 위해서 네.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네. 그런 기자 정신과 근성.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자 그 말씀하신 기자로서의 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업 거의 사명감이 조금 있어. 요즘 근데 사명감 얘기 거론하면 네. 약간 그 꼰대처럼 얘기 네. 드리지만 그래도 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뭔가 이슈를 파고드는 끈질김이 있고 집요함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좀 가슴을 갖고 시선을 갖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쓰기 무슨 연습 이런 것보다도 정말 말 그대로 좋은 다양한 부분에 직접 체험을 못한 네. 책을 정말 제대로 좀 읽고 그걸 자기화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네. 얼마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본 토양이 좀 토대가 네. 돼 있는 친구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요즘도 고등학교를 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대학 가서도 학점 막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스펙은 여러 가지 많이 쌓기는 하는데 이 또 제가 또 편견일 수 있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똑똑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폭과 넓이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량 면에서는 뭔가 글쓰기뿐만 아니라 영상과 뭐 그래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멀티형 인재를 역량 면에서는 바라지만 네, 열린 사고, 네, 네. 뭔가 공감 능력을 네, 갖춘 네. 사람, 따뜻한 그렇죠. 시선을 네. 갖춘 사람, 그게 사실은 요체다. 네, 네. 그런 점을 찾고 계시는군요. 그거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지런한 기자죠. 부지런한 사람. 왜냐면 발로 현장에서 현장을 안 가고 머리로만 쓰는 기자가 아니라 물론 그런 걸 하는 데가 있겠죠. 그래도 현장에 있는 기자가 되게 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부지런하고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들이 호기심 그 너무 뻔한 답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라는 거가 질문을 자꾸 던지는 사람. 주변에 대해서 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이거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조금 더 좀 깊이 예를 들면 모든 과정에서 좀 그런 것들에 천착하는 연습들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질문 답변이 오가는 수업을 네. 하고 네, 네. 질문을 자꾸 제기하도록 네, 그렇죠. 이렇게 장려를 해주는 네, 그런 네. 수업이 네. 필요하다는. 그래서 서울신문도 실제로 이제 수습 기자를 뽑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점들, 이 네. 사람이 멀티 능력을 갖췄는지, 어떤 열린 사고를 갖춘 네. 사람인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실 텐데 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측면들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도 네, 네. 하고 네. 어떤 전형 과장에 뭐 이런 거를 집어넣어 네, 네. 보기도 하실 텐데 네, 네. 서울신문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전형 과정에서 이런 측면을 특별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험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다 신문사들이 전형이 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비슷비슷한데 저희 신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데들이 하고 있는 필기 시험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논술이나 작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이제 과제를 줘서 나가서 이제 기사를 쓰게 하거나 이제 토론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서 약간씩의 변형은 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과연 우리가 정말 기자로서 어떤 자질이 있고 그다음에 근성이 있고 앞으로 잘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자들을 뽑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있어서 그런 노력들 아마 지금 당장에 어떤 TF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어떤 경우들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는 논문이나 저희가 이제 논설 시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쓰게 하면은
정형화된 답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정말 이렇게 제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이 스터디한 게 다 너무 티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친구의 논리력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지금 작문은 하다 안 하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 어떤 주제 하나만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내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차관에 해서 쓸 수 있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열려있는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를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제가 보면 토론이 너무 뭐,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인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볼 수 있지만, 자기끼리 집단 토론 같은 거를 주제를 두물로 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얘기를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자기가 다른 생각을 어떻게 저 사람하고 상대방을 설득해 가면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그거는 부장들만이 아니라 조금 연차들이 다양한 네. 친구들이 들어가서 집단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태도도 드러나고 그렇죠. 가치관도 드러나고 그렇죠. 네. 토론하는 자세에서 뭔가 그렇죠. 느껴지는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보면은 어떤 친구는 토론을 계속 그 주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그런 친구들이 정말 잘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얘기만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네.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배려라는 많이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이게 그 끌어나가다가 자기 뭔가 합의로 이렇게 끌고 가는 가는 친구. 네. 그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약간의 소위 말하면은 그 우리가 보면은 평행선을 걸 때 거기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의 성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볼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면 너무 짧은 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고 저희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뭐 1박 2일 가서 하는 경우들도 네.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바꾸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진짜 그냥 주제를 줘서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취재를 해서 와서 이제 작성하라는 거는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이 친구가 제한된 시간에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써내느냐. 그게 그런데 너무 평이하지 않은, 네. 너무 틀에 박히지 않은 것들을 써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알고 있는 게요. 지금은 공채로만 뽑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알아서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옛날처럼 뭐 수습 기수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력 기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좀 바뀌는 거 나가고는 있고,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식으로 그 기자들을 리크루트하는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면 더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임형준 저널리즘 연구소의 임형준 연구원이 네. 우리 예비 언론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네. 그 질문들을 대신 질문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회장님께 그 기자 지망생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집국장 시절에 주말 섹션 퍼블릭인에서 공시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언시생, 그러니까 기자 지망생들에게 정말 꿀팁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군대 경험 있는 남성 기자들로 이제 조직 환경이 짜여져 있어요. 네. 그런 상명하복의 훈련 과정 등이 여성 기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그런 지적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여기자 후배들에게 협회장님은 어떤 자세 혹은 뭐 태도,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 지금 그 얘기 많이 해요. 그 남성 중심의 문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 후배들하고 다르게 군대 문화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해서 사회생활을 그만큼 좀 늦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본인들한테는 조금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조직을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여성 남성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 중에도 군대를 안 갔다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물론 접근할 그 부분 때문에 남남 간에도 지금 후배들하고 관계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있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다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거기에서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차이를 인정하는 게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 기자들한테, 우리 여성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회사 기자로서 일을 할 때는 기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과 선배와 부차장의 지시사항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감정적 대응을 혹시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은 제가 보면은 그거는 그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로서의 자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남녀를 떠나서 군대를 갔다 왔든 안 왔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의 공통점은 굉장히 조직보다는 개인 생활에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물론 불합리한 짓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지요. 근데 밝히는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떻게 상대방한테 기분 너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진짜 업무적으로 일에 대해서를 예를 들면은 말을 하거나 입장 밝히는 게 되게 그게 선배들하고 관계에서도 부장들하고나 차장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을 시켰을 때 제가 후배들을 봤을 때 보면은 아까하고 조금 중첩되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앞에서 안 되는 이유들만 먼저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지시를 하거나 하면. 물론 봤을 때 황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한 번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 번은 보고 나서 한 템포 약간 줄이고 다음에 한 반박자 늦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거기에 부장이나 누구한테 대응을 하거나 선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아직도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언, 언어, 행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가 주의해야 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심코 성차별적인 어떤 언행을 하는 그렇죠. 사람한테는 네. 그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 필요가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얘기하더라도 막 화를 내면서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황당해하는 경우, 알아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저런 사람들은 상습자에 나면 그거는 거기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조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약간은 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조직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거는 제가 소위 말하면 제너럴라이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여성 후배들은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들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신문 기자를 지망하는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핵심을 조언하신다면?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딱 핵심만. 네. 먼저 정말 많이 좀 읽고 다양한 것 읽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형화된 스터디를 통해서 정형화된 답을 써내는 거, 그런 거는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다 판바이 같은 식의 그런 답들이. 그러니까 그런 답이 아니라 토론은 같이 하되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녹아서 자기의 논리로 풀어내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고스펙이에요. 이렇게 많은 연수와 밖에 나가서 교환학생을 했다니 온갖 인턴십, 온갖 자격증. 저희가 보면, 와, 너무 과하다는데, 근데 친구들은 그래요. 그래도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고 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거 보면서, 이게 있어서 얘 아주 특별한 분야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위한 스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아까 말한 정말 내 스스로가 내실을 다지면서 시야를 좀 넓히고 깊이 하나의 사안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그런 연습,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 너무 많이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한 군데 가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많이 배우고 나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역할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서만 했는데 자기가 뭘 시킨 것 못지않게 뭔가를 더 해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 친구들.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나 했을 때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그쪽도 언론사 입장에서도 얻고 또 우리 기자 훈련하고 우리 예를 들면 인턴십을 하고 있는 우리 예비 언론인도 얻어가고 그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알짜배기 인턴을 하라는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스펙을 위한 스펙, 쓸데없는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해오는 거 그런 거 지금부터 하지 말고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단단하게 다져라. 네. 그리고 언론사들은 당신이 열린 사고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질문을 제기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췄는지 그런 걸 열심히 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충실하고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시는 우리 예비 언론인 여러분들이 언론 현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돈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